네, 시청자 여러분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김종대 정옥식의 평화로 11월 19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 정옥식이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방송인이자 연세대학교 경영교수 김종대 선생님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어떻게 무탈하시죠? 아니 너무 바빠가지고 네,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를 다 봐야 되는 직업이니까 네, 제 전문 분야에 대한 집중력은 약화됐죠. 네. 그러니까 SM3였다고 옛날에는 이렇게 고도를 높여서 요격하는 거였다면 지금 SM2 범위를 넓혀서 낮게 요격하는 스타일로 바뀐 거예요, 제가. 네, 이제 복합 지식인으로서의 또 내공을 쌓아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싶고 뭐 융복합 시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네.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방송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네, 지금 중대본에서 안전 안내 문제가 떴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이 12월 3일, 그렇죠. 그리고 한 2주 정도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험생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뿐만이 아니라 이게 수능이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까 뭐 걱정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민들이 그죠? 예, 우리 수험생들을 뭐 우리의 자식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예. 정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수능이 좀 별탈 없이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수능은 전부 칸막이를 설치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수험생 간에 상호 전염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 중이고, 그 다음에 그 발병을 했을 때 수능 중에도 내가 감염자인 상태에서 수능을 끝마칠 수 있는 네. 별도의 시험장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낯선 모습의 그 수능이 될 거니까 일단은 이런 부분에 당황하지 말고 잘 적응해야 된다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수능이 워낙 중차대한 어떤 인생의 계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써서 자기의 어떤 그 발병이나 이 증상을 외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수능 보고 검진 받을 거야. 뭐 네.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또 그 확산의 위험이 큰 대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설상 감염이 돼도 수능은 치를 수 있는 장치도 강구 중에 있으니까 거리낌 없이 그 자기의 어떤 신체 상태를 또 어떤 그 건강 상황을 갖다가 숨기지 않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네, 것입니다. 네. 뭐 좀 교육부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면 네. 수능도 무사히 잘 치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오늘 방송에서는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전략무기 3종 세트를 좀 다뤄보는 것으로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예. 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기술을 완성했다라는 보도가 또 나오고 있고, 네, 어제부터 외신에 예, 예. 나오고 있죠. 이게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또 미국이 이지스함에 장착된 그 미사일 방어 체제를 이용해서 네. 사상 최초로 ICBM 요격에 성공했다. 네. 예, 이게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게 뭐 그런 뉴스도 전해지고 있고. 뭔가 착착 맞아 떨어지네. 예. 그리고 이것이 또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제 사드 문제와도 예. 또 기술적 정치로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이 세 가지 전략 무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지, 예. 우리가 어떤 문제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그 국내 언론 보도에서는 이제 미국의 헤리티지단 네. 보수적인 싱크탱크죠. 네. 여기서 최근에 보고서를 발표를 하면서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의 분석을 인용을 해서 북한의 ICBM이 정상 궤도로 비행할 때를 가정한다면 재진입 기술을 완성했다라는 그런 어떤 CIA 보고를 인용을 해서 네. 이제 헤리티지 재단에서 보고서를 내면서 좀 주목을 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보면은 북한이 특히 2017년도에 화성 14형, 또 이제 화성 15형 네. 그런 이제 ICBM급 그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서 실제 사거리가 아니라 좀 고각 발사 형태로 발사를 그렇죠. 했고, 예. 그래서 뭐 대체로 뭐 화성 14형은 사거리로 환산해보면 한 10,000km 안팎, 네. 화성 15형은 한 13,000km 안팎.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본토 전역을 다 사정거리 안에 둘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또 많은 또 전문가들이 좀 의구심을 품은 거는
그리고 ICBM의 핵심적인 기술은 그 재진입 기술, 리엔트리. 예, 리엔트리, 예. 영어 발음도 좋아지셨어요. 아이 네. 뭐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예, 그 단어를 외웠어요. 네. 그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느냐? 음.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논란거리였는데 아무튼 이 헤리티지 재단에서 CIA 분석 결과를 인용한 거에서 그것도 완성했다라는 그런 쪽에 이제 그런 정보 최초의 분석이 보고가 예. 나온 겁니다. 네. 근데 이 첫 번째, 부분은 네.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아니 미사일이 뭐 그 탄도 실어가지고 우주까지 날려보내면 끝나는 거 아니냐? 네. 이젠 알아서 자유비행해가지고 저절로 궤도 따라갈 건데 그 이상 먼 기술이 필요하냐? 이래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ICBM은 이제 우주를 비행하다가 이 대기권에 재진입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때 속도가 초속 7km에서 8km 정도 나옵니다. 초속. 예, 네, 초속입니다. 초속. 그러니까 총알보다 빠른 거예요. 훨씬 빠르죠. 예, 이렇게 되면은 공기 저항에 따라 가지고 느려지기 시작하고 그 아무래도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저기 그 타원 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직선 비행이 아니라 네. 그 나선형 비행이라고 막 빙글빙글 돌아요. 이 공기 저항으로 막 그냥 이렇게 빙빙 돌면서 네. 거대한 화형과 함께 내려오는 건데, 자, 이 상황을 한번 가정하시면은 초속 7km에서 공기하고 부딪혔을 때 그 각도가 안 맞으면 또 우주로 튕겨나가기도 할 정도로 네. 그렇게 이 공기 저항이라는 게 센 겁니다. 특히 그렇게 빠른 속도에선 빗방울 하나 어떤 떠다니는 공중 물체 하나의 충격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탄두 이 쇳덩어리를 공기라는 드릴로 갈아버리는 식입니다. 그 정도로 이 그 마찰 전문 용어로 이제 상마라고 하잖아요. 상마. 예, 이걸 상마라고 하는데 예, 깎아버린다는 예,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탄두 쇳덩어리가 이게 깎이기 시작을 해요. 공기의 그 저 마찰로도. 네. 그래가지고 깎여 나가는데 균일하게 깎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상으로 이것이 깎여 나갈지 매우 불규칙했을 때는 이 탄두가 이제 삐뚤어 나가거나 아니면은 저 공중 폭발하거나 네. 아니면 탄두로서의 그 저 기능을 상실합니다. 여기에서 그 공기 마찰이 그렇게 쇠를 깎아버리는 것도 있지만은 고열을 발생시키는 게 한 섭씨 7,000도까지. 7,000도. 예. 7,000도면 태양 표면 온도보다 높아요. 네. 순간 온도가 거기까지 이제 예, 예, 예. 공기에 의한 압력, 예. 기압이 있고 또 이제 엄청난 고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음. 탄두를 안전하게 네. 보호를 해서 원하는 지점에 떨어뜨리는 네. 이것이 이제 재진입 기술의 요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서도 탄두가 폭발하지 않고 네. 원하는 지점에 그대로 내려가는 거. 이 기술입니다. 네. 이게 재진입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북한이 뭐 그런 형태로 아직 그 ICBM을 실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분석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음. 전반적인 무게 중심은 북한이 이제 그 기술을 이미 확보했거나 아니면 거의 문턱에 도달했다. 네. 라는 쪽에 이제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확보했다는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CIA 정보를 근거로 해서 헤리티지 재단이 근데 물론 근거는 안 밝혔어요. 네. 왜 기술을 확보했다고 봤는지 이건 아마도 뭐 미국의 정보력이 노출되는 거니까 네. 그 부분의 근거는 안 밝혔으나 결론만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보기에 항상 요 몇 년간 우리의 상식과 직관을 깨는 북한의 능력을 봐왔잖아요. 네. 실제로 그 저기 항상 미국의 정보 당국의 예측보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가 이 김정은 시대 와가지고 훨씬 더 빨라졌다. 네. 이런 어떤 게 이제 상식화돼 가다 보니까 그 관성에 의해서 아마도 했을 거야. 네. 아마도 저기 북한이 활은 개발했는데 화살을 개발 안 했을 리가 없을 거야. 그 탄두의 성능을 높였을 것이다. 또 북한이 누차 천명해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은 뭔가 기술적인 진화가 있을 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추정은 하는 건데 네. 이렇게 단정적으로 딱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주저했던 것이죠.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정말 과학적인 기술적인 평가에 기반을 둔 결론인 건지. 근데 또 헤리티지 재단 하면 떠오르는 전략 무기가 이제 MD지 않습니까? 예, 미사일 방어 체제. 그러니까 결국 그 헤리티지 보고서에서 나오는 건 결론은 그래서 MD를 강화해야 된다. 예. 뭐 이런 또 이제 정치적인 의도도 같이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헤리티지가 그 MD 강화의 명분으로 삼고자 뭐 이렇게 좀 뭐
그 정치적인 결론에 도달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전적으로 배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예. 예, 수없이 정보는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네. 또 다른 어떤 미국의 어떤 정치 군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현란한 축구 선수의 드리블 같은 겁니다. 공은 가만히 있는데 몸만 그냥 요동쳐가지고 사람들 거기다 속아 넘어간다고. 네. 근데 공만 보고 있어야지 상대 선수 몸 놀림 보고 있으면 다 속는다고. 호나우두가 그래서 뛰어난 거야. 응? 근데 얼마나 수비를 현란해. 잘하는 선수들은 몸놀림 공보다 공 못지않게 몸놀림을 봐야 됩니다. 네, 제가 축구를 좀 하니까. 아니 그런데 헷갈릴 것 같은 공만 보고 딱 지키는 게 나아. 네. 그래서 지금 드리블이 나왔어요. 네. 이 정보가 일종의 공이라고 비유하자고. 그 저기 북한 ICBM을. 네. 근데 요걸 갖고 노는 게 미국이란 말이야. 네. 그게 드리블이라 현란한 드리블. 네. 그게 이제 그 저 태평양 상에서 마샬 군도 쪽에서 그 어디 마샬 군도가 그런데 어디 있는 게요? 그런데 이제 하와이에서 한참 서쪽으로 떨어진 데 있죠. 그 미국령. 미국령인데.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그 얘기를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복귀를 해보면 2017년 1월 1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ICBM 개발의 마감 단계에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바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당선자 신분이었죠. 네. 트럼프 당선인이 트위터로 내부 그럴 일 절대 없다. 뭐 그렇게 해갖고 자기가 이제 그걸 막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것도 드리블이에요. 그렇죠. 예, 트럼프는 또 자기 입맛에 맞게 또 평가자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자기가 김정은 만났는데 그 사이에 완성돼 버렸다 그러면 그 체면이 뭐가 되겠어? 그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무튼 CIA가 직접 이런 뭐 정보를 공개한 건 아닙니다만 또 이제 이 분석관 자체가 CIA 출신이어서 우리가 또 그 이 헤리티지 재단의 보고서의 신뢰성을 또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또 없는 이런 물론. 측면들이 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2017년 말에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 화성 15형을 발사하고 국가 핵무기 완성을 선언하니까 이 김정은과 트럼프의 이 건곤 일척에 이 드리블을 하는 김정은과 맞겠다라고 하는 트럼프 수비수의 이 건곤 일척의 승부를 보면서 그때 블라디미르 푸틴이 김정은 1승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한 골 먹었어. 네, 뭐 이런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또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트럼프가 내가 막았어 네, 이렇게 뭐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뭐 중간에 또 하노이 노들 거치고 뭐 이러면서 또 협상이 결렬되고 이런 과정을 밟다 보니까 북한이 이 거의 뭐 문턱을 넘어섰거나 그 문턱에 도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은 뭐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어떤 현란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북한의 일관된 어떤 그 저기 노력이라고나 할까? 이것은 뭐라 하냐면은 아무리 비핵화 협상을 하고 이후에 어떤 평화 체제를 설계하고 이런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 거침없이 진군하는 어떤 이 과학기술 대군이라고 김정은 위원장은 표현했어요. 네, 그걸 통해 가지고 그 기술의 정점은 찍는다. 이런 어떤 그 진화하는 이 전략 자산 말하자면 어떤 하나의 그 우리의 능력을 기초로 해가지고 저 우위를 달성한다는 이거는 일단 상수로 하면서 상대방 하는 거 봐가면서 내 정책을 결정하겠다. 네. 예, 이런 기조는 변함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는 저는 그 지난 열병식에서 10월 10일이었죠. 그때 선보인 어떤 그 모의 미사일, 새로운 어떤 ICBM이라든가 또 북한 스스로 작년 12월에 밝힌 그 중대한 전략적 실험. 네. 그러니까 뭔가 기술적 진화는 계속되고 있다 하는 거는 그렇게 빈말로 보이지는 않아요. 네. 끊임없이 네. 완성을 향해 가는 나름대로의 어떤 북한식 일관성은 있다고 보여지고 네. 그 능력은 항상 우리 예상을 앞질러 왔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네. 예, 그 점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 거기까지 가기 전에 북한이 손 들고 나올 거다, 혹은 망할 거다, 막 이런 어떤 좀 일종의 좀 이 미신에 휩싸여 있는 사이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핵 능력이 또 미사일 능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어의 법칙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사실 북한의 핵 개발 역사가 건 30년 된다 그러지만 네, 완성은 마지막 순간에 급격히 비약적으로 가속화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 저기 모든 과학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이전의 과정을 밑거름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완성을 향해 가지고
엄청난 가속이 붙는 것이 과학기술의 그 속성인데 네. 저는 북한의 이 능력이 바로 그런 식으로 갔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가 분석하는 것보다 북한의 개발 능력이 더 빨랐다. 이런 점들이 좀 유념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과 결부시켜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눠볼 수 있는 게 공교롭게도 헤리티지 보고서가 나온 날 네. 미 해군이 이지스함을 동원을 해서 ICBM 요격 실험을 했는데 이게 성공했다라는 네.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마샬 군도에 있는 그 레이건 탄도미사일 실험장에서 모의 ICBM을 발사하고 이 하와이 북쪽에 있던 그 미국의 이지스함 그 존핀호라고 하는 네. 이지스함이 SM3 블록 2 이게 좀 어렵습니다. SM3 네. 이게 뭐 자동차 이름이 아니라 그 스탠다드 미사일의 약자인 거죠. 예. 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서 우주 공간에서 예. ICBM 요격에 성공했다라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언론에서는 이건 이제 북한의 ICBM 대형용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전과 좀 달라진 부분은 이 ICBM 요격용은 주로 미국의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미국 서부 쪽이죠. 예, 이 서부 예. 쪽에 이제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 그 요격 미사일은 사실 GBI라고 합니다. 뭐 GMBD 뭐 이래 갖고 이제 그라운드 베이스드 뭐 미드 코스 미사일 디펜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 아무튼 이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은 거의 크기가 ICBM급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ICBM을 상대하려면은 이 정도 돼야 된다. 그래갖고 굉장히 큰 요격 미사일을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배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지스함에 이 미사일을 그 SM3 블록 2 미사일을 갖다 장착을 해서 요격에 성공했다라는 발표가 좀 나온 상황인데, 그렇죠. 네, 몇 가지 좀 측면에서 주목을 끄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첫 번째는 이제 해상 MD 체제로는 처음으로 성공했다라는 발표가 나온 거고. 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이 ICBM 대응도 다층 방어가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바다 위에 있는 이지스함에서 요격을 시도하고 네. 이게 안 될 때에는 미국 서부에 있는 지상 기반 요격 네. 미사일로 2차 시도하고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다층 미사일 방어 체제가 가능해진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미를 하는데 네. 이것이 몰고 올 파장이 만만치 않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어떤 다층적 방어라는 게 일종의 어떤 최후의 전쟁의 이미지로 구성돼 있다. 네. 이제 동네 축구도 예선전이 있고 본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 무대 가서 결승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전쟁도 서열이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전쟁이 아니에요. 그렇죠. 국지전이 있고 지역 분쟁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더 이상의 전쟁을 상상할 수 없는 최후의 전쟁이란 게 있어요. 그게 북극해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사령부를 방문하면 세계 지도가 걸려 있는데 중심이 북극입니다. 북극해 지도예요. 네. 이 지도로 세상을 보면 캐나다가 이렇게 큰 나라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고 네. 또 그 주변에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한쪽에 보이고 거기에 러시아가 보이고 한쪽에는 중국과 일본의 북방 열도가 보이고 한쪽에는 미국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개의 세력이 북극을 둘러싸고 있는 아주 좁은 공간입니다. 이게 네네. 우리가 평면으로 세계 지도 보니까 넓잖아. 근데 원으로 뭉쳐 놓으면은 요 좁은 그 공간 내에서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게 미사일 전쟁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북극해 지도의 작은 공간 안에도 우리가 전 세계 지정학을 움직이는 나라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국이 MD 기지를 어떻게 배치했는가를 보면 이 미국을 한쪽 편으로 하고 양쪽 편에 북극해를 원으로 쫙 둘러싸고 있는 이건데 이제 거기서 한반도는 살짝 비껴나 있습니다. 네. 약간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수평선 너머로 간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둘러싸는 무기들이 그 북극해를 둘러싸되 바다에 배치하는 거하고 지상에 배치하는 걸 이거를 점으로 찍어 보면은 이렇게 손쉽게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네, 네. 예. 그래서 알래스카에서 그 뭐랄까 그 이제 그 일본의 어떤 북방 열도지나 러시아 인근한 해역 요까지는 거리가 매우 짧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해상 전력을 배치해서 북한 미사일의 상승 단계에서 요격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실패하고 놓치면은 북극을 지나가지고 이제 알래스카나 이런 데서 지상 발사 기반의 그 요격 미사일로 이번엔 지상 요격을 실시하는 요 거리가 비행 시간 기준으로는 한 7, 8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안에 해상 발사, 지상 요격이 한꺼번에 다 동시에 싱크로나이즈라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거를 저 네트워크로 해가지고 연결해서 이제 촘촘한 방어망을 구상하게 된다. 네. 이게 이제 미사일 방어의 핵심 요체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또 그 MD 요격 실험에서 주목할 부분은 그 전에 미국이 그 요격 대상이 되는 모조 미사일을 모의 미사일을 주로 수송기에서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뭐 장난하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지상 발사 ICBM을 요격했다라고 제대로 이제 쌌구만.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과거에 그렇게 지상 발사 모조 미사일을 갖다가 모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게 여의치 않았던 게 INF 조약. 그러니까 사거리 네, 네. 5,000km에서 500km에서 5,500km 사이의 미사일은 지상 발사 미사일은 다 폐기하기로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미국이 이걸 탈퇴를 깼죠.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조약상의 제약이 없어진 것이죠. 아, 그래서 쏠 수 있게 된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별로 이제 러시아를 의식하지 않고 아하. 러시아가 과거 같으면 야 너희들 INF 조약 위반한 거야, 우리가 검증해 볼 거야,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데 이번에는 이제 이 조약 사라졌으니까 지상에서 이제 또 발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는 좀 달라진 이런 고점이다. 측면도 좀 있다고 보여지고 이게 이제 결코 한반도 정세와 무관치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일단 뭐 많은 언론 또 미국 정부도 얘기하는 건 이건 뭐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쪽보다는 북한을 대항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잖아요. 북한을 대항하기 위한 거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 쪽에서는 뭐 북한이 많아봐야 뭐 ICBM 몇 개나 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유사시에 선제 타격을 통해서 상당 부분 파괴하고 이렇게 파괴되지 않은 게 발사될 경우에 램들을 요격하겠다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지금 한 44개의 요격 미사일이 배치된 상황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SM3 블록 2A까지 전력화가 되면 그럼 북한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냐? 그렇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SM3 블록 2A가 어떤 무기냐를 먼저 네. 살펴봐야 네. 우리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 가장 해상에서 고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무기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시험한 SM3 블록 2A가 요격 고도가 거의 1,000km까지 네, 올라간다는 1000km 정도 된다고 것이죠. 하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가장 저층에서 요격하는 무기는 패트리어트. 패트리엇. 예. 예, 요건 한 40km에서 한 뭐 많아도 50을 넘기 힘든. 50을 넘기 힘든. 네. 예, 그거고 그다음에 사드. 네. 예, 요게 한 150km에서 한 40에서 한 150 정도. 40에서 한 150km. 네, 또 요즘 미국이 만든 게 뭐 확장형 사드. 해서 조금 더 그건 올라가는 이제 뭐한 거. 300km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이죠. 예, 이런 건 뭐냐면은 중단거리 미사일이 이제 그 지상에 거의 왔을 때 요격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요격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선형 비행을 하고 화염이나 여러 가지 제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인데 사실 요격의 성공률은 가급적이면 우주에서 요격하는 게 요격 가능성이 제일 높죠. 네. 왜냐하면은 그 예측 가능한 궤도가 잘 준수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유 비행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속도와 좌표와 이동 예측 경로를 이해한다면은 사실은 이것만 잡아낼 수 있다면은 우주에서 요격이 제일 쉬운 겁니다. 네. 여긴 방해 요소가 없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SM3 이 블록 2A가 해당되는 걸로 보여져요. 네. 이 SM 스탠다드 미사일이라 그러는데 이 계열 무기가 이게 또 고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을 하는 SM6, SM2 이런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네. 그 중에서 SM3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가장 높이까지 올라가서 네. 우주 궤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아주 그 독보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네, 네, 네. 그럼 어디에 배치되느냐가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거고 이게 북한으로 봤을 땐 자기들한테 어떤 자기들의 전략적 억제력을 얼마나 무력화하는가가 이게 네. 이제 북한의 관심 사항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게 3년 전에 미국 의회에서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가 SM-3 블록 2를 이용해서 ICBM 유교까지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돈 좀 달라. 예산 딱 책정해 주면 우리가 그런 기술 확보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올해까지 입증해 봐. 그러니까 2020년까지 그걸 입증해 봐라고 이제 요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아무튼 미국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것에 관련된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좀 그 염두에 둘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주 공간에서의 요격이 뭐 용이한 측면도 있지만 또 곤란해질 수 있는 측면이 우주 공간에서 그 미사일을 발사한 쪽에서 교란체를 쓰기 훨씬 더 용이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탄도하고 가짜 탄도하고 섞어가지고 이거 갖다가 이제 탄피를 갖다 열어가지고 같이 내보내면 그걸 사실 그 기술적으로 분간할 수 있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그러니까 디코이라 그러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교란체. 미끼탄도.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거에 소련이 미국의 그 스타워즈 계획에 맞서서 그런 걸 뭐 개발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예. 그래서 북한도 그런 쪽에 좀 그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북한으로서는 이제 어찌됐든 그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한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국가 핵무력에 기반을 둔 전쟁 억지를 강화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이 ICBM의 1차 공격 능력으로 할 때 이것이 미국 주도의 MD에 의해서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2차 공격 능력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기사에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네. 이게 열병식 때 나온 사진이잖아요. 네네. 바퀴 11개 한쪽에 달린 11축. 뭐 신형 ICBM, 뭐 신형 괴물 ICBM. ICBM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게 지금 창과 방패 싸움인 거예요. 네. 요 미사일이 왜 탄도 크기가 중요하냐면 여기에 미끼 탄도를 탑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그렇죠.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진짜 탄도와 미끼 탄도를 여러 개 들어가려면은 이 스페이스, 네. 이 공간이 커야 되거든. 그럼요. 예, 예. 그런데 이 미사일이 기존 거보다 커요. 확실히 크다고. 네. 그러니까 요게 또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하는 북한식 개념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창과 방패 싸움이 있고 이번에 미국은 또 일단 우주의 요격은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응답을 한 거고 네. 이렇게 계속 그 무언가가 전쟁은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창과 방패 경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겠지만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미국 그 국방부에서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게 뭐냐면 사드도 ICBM 용어로 개발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사드의 요격 미사일의 요격 고도가 40에서 150 정도에 불과한데 사드 익스텐디드 레인지 그러니까 확장형 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세 배 정도의 사거리를 늘릴 수 있고 이거는 아싸리 요 이제 적의 미사일의 비행 초기 단계의 요격을 시도하는. 네. 예? 그러니까 초기 단계로 가는 건 일단 로켓과 분리가 최소화되어 있고, 그죠?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기 전이니까 우주 공간으로 나가기 전이니까 속도도 느리고, 네. 예. 그러니까 피격체의 크기도 크고 속도가 느리고 그리고 그 그때 요격을 잡아야 성공하면 된다. 그 파편은 상대방 영토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뭐 이런 어떤 것 때문에 미국이 가장 그 유혹을 느끼는 게 이제 이른바 그 이륙 단계의 요격을 시도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과거에 보면 뭐 보잉 747기에 뭐 레이저를 달아갖고 휴전성 상공에 그 얘기 많이 나왔지. 예, 예, 이런 그 얘기도 얘기 많이 나왔는데 나왔죠. 그게 말이 그거 되느냐? 쑥 들어갔어요. 예. 그거. 그 ABL이라 그래요. 그거. 그렇죠. 예. 에어본 레이저. 예. 오랜만에 써보네요. 이런 것도 막 우리도 입고 한동안 있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던.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엔 지금- 글로 가는 줄 알았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확장형 사드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실제로 북한이 그걸 시도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이른바 뭐 괴물 ICBM이라 비루는 이게 탄두가 커진 이유가 여기에 뭐 다탄두 혹은 미끼를 섞기 위해서 탄두를 키운 것이다라는 이제 판단을 내리면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서는 군사적으로 보면은 한국이 배치한 사드 기존의 여러 사드를- 자산이 많이 예. 동원돼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 요격 자산이 다층적으로 엄청 투입을 해야 네. 결국 다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이제 악순환을 또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북한의 2차 공격 능력 관련해서 북한이 뭐 꾸준히 개발을 해오고 있지만 아직 실제로 아직 그 뭐 실제 시험과는 좀 아직까지 동떨어진 상황이었고 전력화에 좀 시간이 걸릴 거로 판단되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네. SLBM의 전력화의 속도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심포급 잠수함이라는 겁니다. 네. 그게 저기 북한의 그 동해 심포라는 조선소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번 시찰해서 보여준 사진이 있는데 네. 대략 보기에는 2,000톤급 이상 되는 잠수함인 것 같고 네. 거기에 그 아직은 페인트 칠도 안 된 이제 조립 단계의 어떤 선체가 공개가 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잠수함 발사 SLBM 미사일이라는 건 잠수함에 한 발을 탑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요. 예. 최소한 두세 발은 싣고 다녀야 네. 그게 전략 자산으로 가치가 있지. 단 한 발이라는 건 너무 불확실한 거거든요. 미국의 핵잠수함은 16발씩 뭐 싣고 다니니까요. 열려서 그건 뭐 거긴 원자력 잠수함이고 거의 뭐 10,000톤급까지 가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2,000톤급이 이제 심포급 그러면은 대략 한 두 발 정도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렇죠. 예. 고래급이라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건 세 발까지도 충분히 네. 탑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군이 갖고 있는 제일 큰 잠수함이 3,000톤급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잠항 능력을 높여서 북한에 대한 어떤 재래식 공격을 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했는데 북한 잠수함은 그게 아니라 ICBM 또는 어떤 그 IRBM 정도 중거리 핵미사일 정도를 할 수 있는 어떤 대규모의 미사일 사일로를 잠수함에 탑재한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3,000톤급이라 그러면은 이건 게임 체인저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방어 개념이 다 무력화되고 또 저기 은밀하게 기동하면서 이거를 심지어 접근해 와서 발사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저는 뭐 미국근해까지는 못 갈 걸로 봅니다만은 적어도 동북아 차원에서라면 이거는 게임 체인저가 맞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방어망이 다 무력화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안 가게 하는 게 대단히 좀 중요한데, 그렇죠. 네. 우리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군사 논리가 정치 논리를 지금 압도하고 있는, 외교 논리를 네. 압도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것과 무관하지 않은 문제가 바로 사드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즉 MD 작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센서, 눈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눈. 네, 네. 예. 그러니까 유격 미사일 일종의 이제 펀치, 주먹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네, 그죠? 예. 예. 그 날라오는 미사일을 갖다가 얼마나 빨리 정확히 볼 수 있느냐. 그래서 굉장히 브릴리언트 아이라고 예. 뭐 빛나는 눈이라고 번역해야 됩니까? 네. 예, 옛날부터 그게 이제 그 센서가 개발이 된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이번 그 미국이 이제 존 핀 이지스함을 동원해서 한 것도 이지스함에 자체적으로 장착된 그 스파이 레이더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콜로라도에 있는 그 미 공군의 전략 센서, 전략 자산을 활용해 가지고 ICBM을 네. 탐지 추적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미국 이지스함에 전달을 해서 SM-3 블록토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갔는데요. 근데 이 대목을 보면서 예전에 그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하고 트럼프가 설전을 벌였던 장면이 떠올라요. 예. 밥 우드워드가 쓴 책에 이제 그 공포 예. 경로 이전에 나왔던 네, 공포라는 저 책에 읽었습니다. 거기 재밌어요. 보면은 주함 사드를 비롯한 주한 미군의 필요성을 놓고 미국 국방장관과 미국 대통령이 논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네. 논쟁을 벌이는데, 그러니까 막 트럼프는 야, 그 엄청난 돈을 들어가면서 왜 우리 애들이 저기 가 있어? 막 이렇게 이제 막 타박을 하니까 매티스가 한 얘기가 거기 사드가 예를 들면 사드가 없으면 알래스카에 있는 레이더로 북한의 ICBM을 발사하는 그걸 탐지하는 한 20분, 15분이라고 돼 있던데. 예. 15분. 그러니까 10몇 분이 걸리는데 예. 주한미군 또 사드가 있으면 7초면 탐지가 가능하다, 예, 예. 탐지 추적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 얘기를 그렇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성주 기지에 배치된 사드의 레이더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지 뭐 잘 파악은 안 되지만 아무튼 2017년 9월달에 임시 배치를 할 때 그때 주한미군 사령부가 설명 자료를 내놨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주에 있는 ANTPY2 예. 이 엑스밴드 레이더의 목적은 오로지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거다. 네. 오로지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네.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미국의 다른 MD 자산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죠? 예. 네. 예. 예를 들면 이지스함, 그렇죠. 그죠? 예. 네. 또 미국 본토에 있는 지상 기반 요격 체제. 음. 예. 특히 이것이 그 MD 작전의 두뇌에 해당되는 전투지 통신 그 관리본부인 C2BMC. C2BMC. 예. 일종의 이건 MD 작전에서 두뇌에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직접 통신이 가능하게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 그죠? 예. 그러면 이 C2GMC 이 두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펀치에 해당되는 요격 체제에 실시간으로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네.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어찌 보면 적어도 미국 군부 입장에선 그렇게 가고 싶어하지 않겠어요? 자, 제가 사드가 배치된 이후 어떻게 운영되는가는 아주 관심 있게 봤습니다. 네. 오로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거라고 배치한 걸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 네. 첫째, 그런데 사드의 모든 데이터나 정보는 절대 한국군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네, 네. 만약에 한국 방어를 위해서라면 우리 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그 저기 K2 작전이라고 있어요. 네. 하나는 킬체인이고 하나는 KAMD예요. 네, 네. 그래서 K2입니다. 네. 그 킬체인은 뭐 공격하는 그 시스템이니까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네. 미사일 방어는 KAMD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한국형 미사일 미사일 방어라고 그래요. 네, 네. 그 센터를 공군에 만들어 놨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별게 없다고. 한국군 자산이 뭐 있냐고. 네.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거를 한국에 배치했을 때 미군이 패트리어트하고 사드를 운영하니까 그거를 한국군의 그 저기 K2 센터와 연결을 해가지고 공유를 하면 네. 우리도 제한된 방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우리도 패트리어트급 미사일을 사오기도 했고 지금 개발도 하고 있다고. 그렇죠. 네. 그럼 써먹으려면은 그 인프라 정보는 미국하고 연동되고 통합돼서 한미가 이것을 그 공동 운영할 수 있는. 네. 그래서 한국이 이제 MD에 흡수되는 거 아니냐. 우린 그걸 또 경계했지만 실상은 어떠냐 보면은 한국군은 그런 게 필요 없으므로 우리는 주지 않겠다는 게 미군 입장이에요. 네. 현재까지가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 정보를 더 쓰고 싶으면 니네도 이지스 체계, 패트리어 체제 좀 제대로 갖추고 달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니네 필요 없다. 니네 능력에 이 정보는. 네. 이래가지고 철저하게 닫아놔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첫째. 네. 성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컨트롤하거나 들여다볼 수가 없다 없는 이겁니다. 상황이고. 이게. 네. 참 서글픈 현실이에요. 예, 네. 그러면은 미군이 알아서 지켜주는 건지 안 지켜주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네. 이게 문제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방금 정 대표가 얘기한 건데 이게 두 번째 대목인데 그럼 뭔 짓을 하느냐 하는 그 사람들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 네. 이 무기 체계의 본질은 뭐냐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거는 이것을 한국의 사드를 배치할 때 미 국방부가 의회에 설명한 자료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이제 국방 예산 설명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서명한 거예요. 네. 그때 이건 뭐냐면은 한국의 사드 배치는 미국의 MD 체제와 연동된다는 전제 하에서 승인을 받은 거예요. 네. 그게 의회 요구 사항이었고 그래서 펜타곤은 반드시 그렇게 가겠다는 게 언필칭 사드 2.0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국의 1.0 버전을 배치한 그날부터 이 무기 체계의 앞으로 지향점은 미국의 본토의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의 연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두른 거예요. 네. 이걸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예. 서두른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아무튼 그 당시 한국 정부도 그랬고 주한미군 사령부도 그렇고 전문 용어로 얘기해서 이제 터미널 모드, 종말 모드로만 이용한다. 네. 그러니까 여기 레이더는 이 사드 포대용, 그죠? 뭐 이용한다라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사드 1.0이라고 한다면 사드 2.0은 야 그 비싼 자산 갖다 놓고 왜 그거로만 쓰느냐, 다목적으로 쓰자. 그래서 이걸 갖다 전진 배치 모드와 겸용하는 방식에. 그러니까 전진 배치 모드는 이 사드 계제에 있는 레이더가 다른 그 MD 자산과 연동을 시켜서, 네. 그죠? 네. 연동을 시켜서 일종의 미국의 그 글로벌 MD 체제의 이제 눈의 기능을 하는 네. 그런 쪽으로 좀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드 2.0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네. 이게 제대로 지금 지켜지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질 것이냐, 라는 걸 지금 우리로서는 잘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기술적 문제가 있는지는 드러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완성하는 궁극적인 그 미사일 방어에는 뭐냐면은 미국을 정점으로 하고 한미일이나 동맹국의 미사일 방어 자산을 네. 왕창 증강을 시켜서 네. 그것을 공동 운영하는 체제를 꿈꾸는 거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이제 여기에서 그 나오는 거는 COP라는 개념이에요. 네. Common Operation Picture. 네. 그러니까 한미일의 그 주요 지휘관들은 똑같은 화면에 똑같은 데이터를 동시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야 통합 작전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겠다. 그러면은 보십시오. 주한미군 사령관이 있고 주일미군 사령관이 있어요. 그리고 태평양 사령관이 있어. 네. 근데 북한이 뭔가 미사일을 쐈어. 남태평양 쪽으로 쐈어. 네. 그러면 요격 책임자가 누구냐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하는 거요. 주일미군 사령관이 하는 거요. 태평양 사령관이 하는 거요. 이게 지휘 체계가 다 분리돼 있다고. 네. 주한미군하고 주일미군은 지휘 관계가 없어요. 네. 각기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미사일이 뭐 완행 열차요? 그러니까 야 여기 한반도 지나가고 니네 쪽으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쪽 오고 있어. 내가 쏠게. 뭐 이럴까? 분초를 다투는데 네. 안 된다고. 네.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저기 그 미사일 방어에 대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하나의 화면에서 하나의 데이터를 동시에 보고 단일 지휘관이 통제해야 된다. 이게 한미일 정보 융합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게 한일 군사보호 협정도 그 의도에서 결국은 나온 거죠. 예. 1위로 가기 위한 거고 그래서 그때 그 저기 주한미군 사령관이 왜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하냐 하면은 COP를 만들고 그것이 만들어지면 한미일의 미군이 공동의 교전 수칙을 운영하게 될 거다. 네. 이제는 시스템이 마련됐으니 네. 누가 요격을 하고 언제 요격을 하는가에 대한 절차를 정해놔야 돼요. 네. 이게 교전 수칙입니다. 그것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보십시오. 저기 모든 출처의 데이터, 뭐 성주에 있는 사드, 동해에 있는 이지스함, 또 북극 알래스카에 있는 뭐 이런 출처의 정보는 따로 존재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하나의 어떤 그 화면 속에 이게 통합이 되고 단일 지휘관이 통제하는 이것이 돼야 되는데 그 기술적 과제가 사드를 배치해서 지금 2.0으로 진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네. 이게 기술적으로 앞으로 해결할 과제입니다. 네. 특히 제일 어려운 게 싱크로나이즈입니다. 동시화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주 시간이 약간 늦게 가요. 하루에 2나노초 정도 늦게 갑니다. 네. 그러니까 중력이 세질수록 시간이 느려지는데 우주 시간은 다르거든. 그러니까 데이터의 시간 지체가 발생이 그럴 수 되고 있죠. 예. 또 거기에서 표적에 혼란이 올 수 있는 문제 이런 노이즈를 다 제거해 주면서 그 하나의 어떤 그 실시간 네. 이 저기 데이터를 운영할 수 있는 모든 미국의 지휘관들이 이걸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네. 이게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되는 거고 네. 그것이 되면 이제 한미일 군사 융합에서 하나의 국가처럼 움직이는 말 그대로 이제 공동의 교전 수칙과 단일 지휘관이 출현하는 이 상황까지 가는 건데 그걸 위한 장치가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었다. 네, 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네. 예, 오바마 행정부 때 한미일 군사정보 보호 약정 네. 3자 간의 약정이 체결됐고 좀 말씀하셨던 지소미아 예.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 있고 네. 그게 이제 제도적인 기반이라고 한다면 사드 배치 네. 그리고 그때 뭐 퍼시픽 드래곤을 해서 이지스함에 기반을 둔 한미일 3자 해상 MD 훈련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 많이 이루어졌는데 트럼프는 뭐 그런 것보다 왜 자꾸 돈 들어가는 짓을 해? 뭐 이런 쪽에 좀 뭐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주춤을 한 상황이었어요. 좀 지체시켰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의 그 정책 방향이 어떻게 갈지는 뭐 지금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 올드보이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네. 올드보이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는 네. 오바마 행정부도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전략을 설계했던 사람들이 대거 다시 기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능성은 좀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것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좀 이걸 좀 예의주시하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 사드 관련된 입장이 좀 우려스러운 것 같아요. 일단 그 지난 10월 중순에 있었던 그 SCM 공동 성명에 성주 사드 기지의 안정적인 그죠? 예, 주둔과 주둔을 위해서 장기적인 그 계획을 구축하기로 했다. 네. 그게 도대체 뭐냐? 근데 그건 나온 바로 다음 날 뭐 시설 개선을 이유로 해서 성주 사드 기지에 뭐 물품이 반입되고 뭐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물품이 반입됐고 그리고 또 며칠 뒤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7년 10월달에 중국과 했던 이른바 그 13일 한중 협의 결과와 네. 관련해서 이거는 협의지 합의가 아니다. 그래서 번복 가능하다. 그거 참 그 산불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거. 그 산불 입장이라고 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사드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지 않는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MD에 참여하지 않는다. 네. 한미일 삼각 동맹을 추구하지 않는다. 네. 이 산불 입장을 밝히면서 한중 간의 사드 갈등이 간신히 봉합됐었어요. 네. 그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그건 협의이지 합의가 아니다. 아니 난 강 장관이 왜 이런 자해 행위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네. 그 연말 개각에서도 빠지는 것 같던데 네. 나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대통령이 말한 걸 왜 자기가 뒤집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찌되었든 그때 한중 간의 협의 결과를 주도했던 한국 네. 측 대표였던 그 남관표 그죠? 당시 네. 그 NSC 제1차장이었죠. 예. 예. 이분이 지금 주일대사로 가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 남관표 대사가 먼저 그런 얘기를 꺼낸 거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강경화 장관이 재확인 한 건데 오늘날 말입니다. 네. 한일 관계의 어떤 그 갈등의 본질이 뭐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네. 역사에 대한 어떤 뭐 일본 쪽의 태도 네. 이거냐? 물론 그것은 네. 대단히 중요하고 역사적인 문제고 합니다만은 어디까지나 네. 어떤 선동적이고 죽었다 살아났다 고조됐다가 또 가라앉았다 그런 문제예요. 네. 그것 자체는 정신의 문제지 우리 물리적 현실을 변화시키는 문제는 아니에요. 네. 진짜 한일 관계 본질은 이겁니다. 한미일 안보가 통합되느냐 마느냐요. 네. 여기에서 일본하고 한국을 강제 결혼시키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네. 야, 니네끼리 맨날 과거 갖고 싸워. 이제는 안보의 공동 운명체야. 네. 이걸 견인하는 게 MD라고. 그렇죠. 이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일 간에 강제로 과거사 덮고 결혼시키겠다는 게 미국이지. 이게 아니라면 뭐하러 미국이 한일 관계를 이렇게 억지로 봉합을 시키냐 이거예요. 뭐하러. 합의도 이제 미국이 배후에서 압박을 가해서 됐던 거고. 근데 트럼프 행정부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트럼프는 그 자체가 나는 관심 없어. 양국을 그러니까 역사 문제도 관심 네.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보적인 담론이 뭐 그렇게 하고 사실은 그 머리로는 알아듣지도 못해. 내가 하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트럼프가 어떻게 알아듣느냐고. 네. 그래서 매티스가 고생을 많이 한겨. 네. 대통령 설득이 안 돼서. 그러면은 지금 한미일 문제의 본질은 완전히 새로운 연방 안보, 페더럴 시큐리티를 만들겠다는 게 미국의 생각이고 네. 집단 안보 체제로 가겠다는 건데 이걸 하려고 보니까 역사 문제 같은 어떤 저런 너절너절한 장애물이 생긴 거 아니냐 해가지고 뭉개 이렇게 된 거예요 사연이. 네, 네. 이게 본질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은 이런 면에서 한국을 데리고 가겠다는 입장이에요. 거느리고 너는 내 아래라는 입장이고. 네. 그다음에 미국이 큰 형님이고 내가 한 중간 보스쯤 돼. 이제 네가 좀 이렇게 행동. 그다음에 본전 생각이 나요. 미국의 MD 체제에 일본도 돈을 많이 썼다는 겁니다. 네, 네. 연구 개발에 참여를 한 나라예요. 그럼 한국은 안 했어. 그럼 자격이 다른 거요. 어떻게 같아? 이래가지고 그 저기 한국에 대해 가지고 일종의 작은 형님 노릇을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한 집안으로 뭉치자는 얘기인데 자꾸 딴소리 하니까 이제 그 삐걱삐걱했던 거지만 일본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입장으로 본다면은 이 빨리 군사 협정이라든가 공동 훈련이라든가 네. 이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이 사람들의 입장은.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중국 쪽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자로 협의라고 돼 있는 건 맞아요. 협의 결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 중국어로 협의가
문맥에 따라서 협의를 뜻하는 경우도 있지만 합의를 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합의라고 보는 게 맞다. 적어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협의라고 하는 한자를 썼을 때는 또 실제로 중국 외교부 영문 홈페이지에는 어그리먼트 합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문맥상의 그러니까 이제 해석상의 차이도 중요한 문제지만 내년 상반기쯤 되면 어찌되었든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드에 별 관심이 없었던 트럼프와 달리 트럼프는 뭐 그 빼와 그 10억 달러짜리를 왜 거기다 갖다 놔? 빼.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아무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미일 삼각 동맹을 중시했던 그런 인사들이 대거 기용될 바이든 행정부가 오히려 더 세련되게 압력을 가할 가능성. 예. 이건 이제 정식 배치로 가자. 그리고 그게 제일 우려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이게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문제다. 그래서 저도 네. 신문 칼럼에 썼는데 두고 봐라 트럼프가 그립다는 말 나올 거다. 오래 안 걸린다. 네. 구관이 명관이다. 네. 이 소리 나오게 돼 있는 네. 게 사실 바이든이 일견 어떤 다자주의와 국제 질서에 있어가지고 조금 어떤 민주적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스타일을 트럼프보다는 좀 더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근데 트럼프는 자기가 직접 나서 뭐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바이든은 그렇게는 안 할 거랍니다. 네. 실무 협상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북미 간에. 근데 이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네. 언제 성과 낼 거예요? 네. 문재인 정부 1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네. 이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어떤 정권인지 물론 뭐 정권 재창출할 가능성이야 높겠지. 그러지만은 역사랑을 알 수가 없으니까 가급적 우리는 이 정권에서 네. 뭔가 기념비적인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역으로 그런 어떤 성과보다는 기존의 어떤 그 다자주의라는 게 집단 안보를 지향하는 쪽으로 발휘가 된다면 이건 우리한테 상당히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이제 있죠. 엄청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현상 유지,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현상 유지는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건 뭐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라고 하는 것은 임시 배치 상태가 유지되는 정도 수준에서 뭐 중국도 양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이게 정식 배치로 넘어가서 안 그래도 좀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게 중국을 겨냥하는 형태의 전략적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갖게 되면 그 중국의 입장에서 중요한 현상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중국이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에 대해서 이런 입장이에요. 네. 네, 제가 이제 중국 쪽을 전반적으로 취재를 해보면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발등에 불에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방송 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그 1999년, 2000년에 이 DJ와 클린턴의 조합을 그죠? 이 조합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한일 간에 굉장히 그 선택지가 갈렸던 시점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1998년, 99년 초에 미국 쪽에서 그때 클린턴 행정부가 우리 MD 할 건데 그죠? MD 할 건데 일본하고 한국한테 우리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일본은 오케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김대중 정부는 NO. ABM을 존중한다 그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노라고 얘기를 했죠. 네. 예. 이거는 우리가 실적이 안 맞는 거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 또 중국 러시아의 관계 개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노라고 얘기하면서 DJ가 혼났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 한미 간의 갈등은 있었지만 그러면서 DJ가 시동을 걸었던 게 뭐냐면 왜 한미일 간의 군사 동맹을 추구하느냐. 우리는 외교 협력을 추구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한미일 간의 공동의 대북 정책을 만들어 보자. 그죠? 한미일 간의 공동의 대북 정책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 결과 나온 게 바로 페리 프로세스이고 맞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한미뿐만 아니라 한미일 간의 긴밀한 협의를 기반으로 해서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가 있는 것이 이대로 가다간 미국의 주류의 기본적인 생각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한데 이게 우리 경제, 남북 관계,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는 이런 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아주 나쁜 시나리오입니다. 네. 나쁜 시나리오인데 자 저희가 이제 보는 건 이거예요. 그거는 그런 지향점이 있지만은
또 현실적으로 의지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수한 기술적 난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네.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언젠간 된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런데 전혀 시간이 없는 건 아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MD는 다국적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교리를 만들어내질 못했어요. 네. 즉 개념은 있지만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쭉 시간을 벌어온 거는 바로 그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일이라는 어떤 이 공간에서의 본질을 보면 사실은 코로나19가 더 급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이 MD 체제라는 이걸 뭐 헬리콥터먼이라고 막 우주에서 돈 뿌려가지고 이게 기술적으로 될지 말지 애매한 이런 것들 도전하고 있는 시기에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팬데믹의 재앙 극복은 더 화급한 문제로 그럼요. 예. 다가오면서 과거에 우리가 이상주의 의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중심 의제로 들어오고 있어요. 네. 뭐 기후 위기, 불평등, 그렇죠. 뭐 범지구적 문제 이런 네,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코로나 팬데믹이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국가주의, 민족주의, 갈등, 분쟁, 책임 이런 요인으로 오히려 세계 질서가 퇴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했어요. 네. 그러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단계에선 정반대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이요. 네. 이제 백신이 나오고 우리도 내년 말이면 개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 방역을 넘어가지고 이런 어떤 그 인류의 지성과 과학이 만들어낸 하나의 어떤 재난을 이기는 리더십 이게 과거의 냉전을 종식시킨 에너지입니다. 네.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외교가 바로 범지구적 문제라는 글로벌리즘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난 30년 우리가 세계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도 그런 어떤 퇴행적 시나리오를 압도하는 다른 에너지가 출현하는 게 내년에 영변의 약산의 진달래가 피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지나면서 뭔가 이제 출구절가 보일 때 어떤 각국이 협력을 해서 이 백신을 공유하고 그러면서 다가올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공동의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는 이 에너지가 굉장히 좋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제 전화위복의 에너지가 돼야 그래서 되는. 예.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세계 질서는 변동이 있다는 거죠. 냉전도 체르노빌이라는 소련의 한 국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재난이 있을 때 G7 국가가 들어가서 의료 지원도 하고 나중에 그 체르노빌 복구를 위한 국제 기금도 만들고 이런 관여 정책이 이제 나왔던 것이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일정 정도 어떤 수용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장벽을 넘었던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흐름들이 있었던 겁니다. 네. 단순히 소련이 망했기 때문에 냉전이 종식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 북한이 미사일을 완성했다 그러지만 여전히 북한이 직면한 문제는 코로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해 복구 뭐 또 경제 이런 건데 북한은 지금 셀프 제재를 하고 있어요. 그 촘촘한 경제 제재 하에서 그나마 미미한 무역마저도 방역으로 인해 가지고 그마저도 안 되고 있습니다. 다 닫아 버렸어요. 거대한 중세식 성곽 국가, 요새 국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리고 1월에 8차 당대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와중에서 북한도 당면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쪽에서는 과학기술군이 어떤 전쟁 억제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지만 여전히 중요한 문제는 당면한 이런 그럼요. 그러니까 민생의 중요한 국가 문제를 말씀이세요. 극복하는 그러니까 거고 거기서 어떤 돌파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나온다는 거지 내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말씀인데 그걸 가능케 하는 선택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가능성이 공존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이 공존하고 오늘은 주로 이제 전략무기 3종 세트를 중심으로 해서 우려되는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려되는 그래서 시나리오. 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코로나 방역 또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평화로운 환경이 조성되는, 그러니까 좀 그렇죠. 군사적인 수요, 안보적인 수요가 일어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북한도 그 쬐까는 나라, 그렇죠? 조그만 나라 경제로 굉장히 지금 힘들고 경제 회생을 위해서 지금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도 뭔가 주변에서 좀 사단이 안 벌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일단 좀 내년의 상황을 갖다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선 서로가 좀 안보 수요를 안 만들어내는. 예.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 해결 또 국제적인 협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 한 거죠. 네. 그 바로 첫 단추를 깨는 작업이 내년 2월 3월에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의 문제다. 그렇지. 아마 그걸 실시를 하게 되면 북한도 어떤 형태로든지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네. 예? 반응할 가능성이 그걸 안 했을 때보다 분명히 높아지는 것이고 음. 혹시라도 북한이 그거에 반응을 해가지고 뭐 미사일 발사나 특히 SLBM 이런 것들 갖다가 또 뭐 시연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면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주 사드 기지의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겹치면서 성주 사드 기지를 정식 배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막 또 강해질 것이고, 그죠? 예. 그럼 또 그게 대해서 또 반응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선택지가 바로 조속히 내년 2, 3월에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미래의 설계가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마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네. 어. 그래서 저희 가서 방송 열심히 뭐 보나? 자문에 응하셨어요? 예. 뭐 저는 뭐 그런 얘기를 여기저기 많이 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이게 지금 진짜 불가항력으로 안 되는 거냐?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을 지금까지 잘 안 해왔기 때문에 네. 말에 좀 꺼려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악화되는데 우리의 책임이 없는 것이냐 이런 걸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리 사회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 외교안보에 관한 한 항상 결정을 주저하면서 네. 우리가 약소국 정서에 빠지는 이 나쁜 습관. 네. 아니 우리가 저 이스라엘이나 뭐 스웨덴이나 대만이나 싱가포르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무지무지한 대국이고 그럼요. 엄청난 나라예요. 아니, 경제력 세계 10위, 군사력 세계 6위라는데. 그런데 왜 그 나라보다도 자주성이 떨어지냐 이거야.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미들 파워 중견 국가의 어떤 그 스스로의 자존감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몸집은 커졌는데 머릿속은 애요 애. 네. 그래가지고 어린애 같은 사고만 한단 말이오. 네. 이것도 또 뭐 비하하는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스스로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스스로 어디까지 결심할 수 있는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기 성찰, 자기의 어떤 존재 확인, 그리고 스스로의 효능감을 깨닫는 거, 이걸 일컬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국가 자존의 시대를 이제 열고 중견국 생존 전략으로 우리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어떤 그 강한 어떤 확신으로부터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뭐 닥친다, 또 조금 있으면 쫄아. 그래가지고 뭐 이게 이래가지고 이런저런 결정도 못하다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 쇼펜하워 저 묘비명 아니야 그거. 네. 우리가 그런 비석을 세워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런 면에서 좀 남은 문재인 정부의 1년 반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고, 평화의 길은 나는 강한 존재고 스스로 자존감이 넘치기 때문에 지금은 정치적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로 나는 가겠다고 하는 뭔가 이런 중견의 파워가 나와줘야 된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한반도의 앞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망들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전망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이게 점치는 데 익숙하기보단 사실 최선의 전망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스스로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첫 단추를 깨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 바로 조속히 한미연합훈련 취소함으로써 2018년에 그 꽃피었던, 그렇지만 그게 금방 그 시그러졌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재현해내고 진짜 봄이 왔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내려주시길 정부에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평화로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